여기서는 해방 후 일본인이 남기고 간 기속재산의 처리와 농지개혁의 내용과 의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 진주한 미군은 조선 총독부를 대체하여 군정을 실시하고 군정 법령을 제정 공포하게 됩니다. 당초 1945년 9월 25일 공포된 군정 법령 2호에서는 국공유 재산은 군정청이 접수하지만 일본 민간인의 사유재산은 거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인 군정법령 33호에서는 종전의 입장을 뒤집어 민간인의 사유재산도 미 군정에 기속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군이나 정부의 재산, 철도, 도로, 전신, 전화 등 국공유 기업의 재산뿐 아니라 민간인 소유의 가옥이나 대지, 농장, 상점의 리기까지 모든 일본인 재산이 몰수되어 미 군정의 관리하에 기속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기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아무리 전승국이라 해도 민간인 재산의 몰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항의하였고 나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일본이 해외에 남긴 재산의 실태에 관해서는 연합국 최고사령관 총사령부의 명령에 의해 일본 정부가 작성한 자료인 1945년 8월 현재 일본인 해외 재산에서 그 전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요약한 그림 9-2에 따르면 일본의 전체 해외 재산은 219억 달러였고 그 중에서 조선은 52억 달러인 2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남한의 10%보다도 북한 14%의 비중이 더 컸죠. 일본의 해외 투자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만주이며 39%에 달했고 만주 이외의 중국까지 포함하면 61%가 됩니다. 대만이 9%,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 6%에 불과했습니다. 1932년에 수립된 만주국은 일본의 괴뢰 국가로서 반식민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한 식민지에 대한 투자가 72%를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7주차 강의에서 일본의 식민지 투자가 다른 열강보다 적극적이었음을 언급하였는데 그 실태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9-3은 남한과 북한에 각각 남겨진 일본인 재산을 기업재산, 정부재산, 개인재산으로 나누고 비교한 것입니다. 기업재산 중에는 상위 154를 500개씩 나누어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세 그룹으로 묶었고 그 아래에 3,804는 영세기업,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는 기타 기업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도넷 모양의 안쪽은 남한, 바깥쪽은 북한을 나타냅니다. 먼저 정부재산은 보라색으로 표시한 정부재산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개인재산은 북한보다 남한에서 그 비중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남한의 자산을 가진 인구가 더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기업 중에서 대기업의 재산은 거꾸로 북한이 72%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지만 남한은 45%였습니다. 그 아래의 중기업, 소기업 또는 영세기업 등의 비중은 대기업에 비하면 미미하였고 그 정도는 북한에서 더욱 심합니다. 식민지기 자본 축적은 공업화를 이끌었던 대기업이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 9-4는 이를 산업별로 본 것입니다. 투자액이 광공업과 전기업에 집중되었으며 남한보다 남한 빨간색, 북한, 하늘색인 북한에 더 많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남한이 더 많은 것은 1차 산업과 금융상업 정도였고 업종 구분을 알 수 없는 영세기업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이들 재산은 기업 형태를 취한 것으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농업이나 상업 등에서 기업 형태를 취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빠져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8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식민지 공업화는 이러한 지역 간 편차를 수반하면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미 군정은 기속재산 중에서 일본인이 소유했던 도시의 주택, 장부 가격 1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 농경지의 경우는 민간에 불화했고
나머지는 정부 수립 후에 한국 정부에 이관하였습니다. 이관된 기속재산의 총 건수는 29만 건에 달했는데 부동산이 98%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기업체 재산은 건수로는 2234, 미 군정에서 불화된 513사를 합치면 2716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체 중에는 서류상으로만 남아 실제로는 유실 또는 훼손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기업체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는 원료나 부품 또는 에너지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해방과 분단으로 인한 정치 사회적 혼란과 일본과의 경제관계 단절로 인해 경영상의 애로가 컸기 때문입니다. 설비의 가동률이 떨어지고 적자를 면치 못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이들 기속재산의 민간 불화를 서둘렀습니다. 기업체의 경우 관리인을 두어 경영을 맡겼지만 관리인이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 기업을 존속 또는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관리인 중에는 나중에 해당 기업을 불화받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것이 보장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관리하는 기업을 희생하여 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재정 수요를 세금으로 충당하지 못해 재정 적자를 메워야 할 필요성도 기속재산 처분을 서두르게 만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9년 12월에 기속재산 처리법이 제정되었고 국공유로 지정된 이외에는 정부가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속재산을 불화할 때 그 가격을 포함해서 불화 조건을 정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기업체의 경우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조사한 공식적인 감정 가격에 의거해서 정부가 사정 가격을 정하고 불화 가격은 이를 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낙찰되지 못할 경우에 불화대금의 납입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공기업에 참여하는 매수인의 자격 조건에서 첫째는 현재의 임차인 또는 대리인, 둘째는 당해 기업의 주주나 사원 또는 노조의 조합원, 셋째는 2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 넷째는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의 순으로 낙찰자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후술하듯이 농지개혁으로 지주는 경지를 강제 매수당하는 대신에 지가증권을 교부하였는데 이를 기속재산 매수에 충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매수대금의 지불은 일시불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실제로 이를 지킨 경우는 16%에 불과하였고 최대 15년까지 분납할 수 있게 허용되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사업체는 대부분 장기 분납이 허용되었는데 당시 높은 인플레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납은 매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컸습니다. 기속재산 불화 실적을 보면 기업체의 경우 정부 수립 후 10년에 걸쳐 2029건이, 부동산의 경우는 26만 건이 민간에 불화되었습니다. 기속재산의 불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 6.25 전쟁이 발발했지만 전쟁 중에도 불화가 중단되지 않았고 전후에 불화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속재산의 불화를 둘러싸고 정견유착과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전술한 매수대금의 장기에 걸친 분납의 허용은 특히 규모가 큰 기업체의 매수자에게 큰 특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속 사업 기업체 불화의 의의는 소유자가 자기 책임하에 기업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술했듯이 관리인이 소유자와 같은 인센티브를 갖지 못해 결국 기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던 것과 대비됩니다. 1950년대 89개 주요 대기업의 기원을 추적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불화받은 기속사업체가 36개로 40%, 국유화된 기속사업체가 4개로 5%, 식민지기 조선인이 설립한 기업체가 8개로 9%, 해방 이후 신설된 기업체 또는 미상이 41개로 46%로 나와 절반 가까이가 과거 일본인 소유 기업체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신설된 기업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비율은 급속히 떨어지지만 기속 기업체를 모태로 해서 대기업이나 재벌로 성장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화약, 혜태제과,
동양맥주, 통일방직, 하이트맥주 등 16개 업체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불화 당시에는 대기업이었지만 그 후 살아남지 못한 경우도 많으며 SK나 애경그룹처럼 중소기업을 불화받아 이를 모태로 재벌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로 추적이 어렵지만 소규모 기업이나 상점을 불화받아 사업 기반으로 활용한 사례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한국의 자본 축적이나 기업 성장에서 기속 재산이 큰 역할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방으로 식민지 지배체제가 붕괴하자 종래의 사회 시스템을 변혁하려는 요구들이 분출하였습니다. 농지개혁은 이를 대표하는 것인데 농지 소유의 지주 편중이 극심해서 계급 간 갈등이 고조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지개혁이 한국 경제 성장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방 전에는 1940년에도 농가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의 다수가 농민이었습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작농은 18%에 불과하였고 자신의 토지가 전혀 없는 소작농이 53%나 되었습니다. 자작 겸 소작농이 23%이고 나머지는 피고용자이거나 화전민이었습니다. 소작으로 경작되는 경지의 비중은 논이 68%, 밭이 52%에 달했습니다. 대다수 농민이 토지를 거의 또는 전혀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소작농이 부담하는 소작료는 수확의 50% 정도였고 1930년대에는 소작료 부담을 둘러싼 지주와 소작인 간의 소작 쟁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병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농가 인구가 계속 늘어났기 때문에 지주에 대해 소작인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방 후 이러한 농지개혁의 불평등을 더 이상 용인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기존의 지주 소작제를 폐지하고 농지를 경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정치적 요구가 거세졌습니다. 지주들은 이에 저항하였지만 대세를 막기 힘들었습니다. 북한이 1946년에 토지 개혁을 앞서 단행한 것은 남한에서도 농지 개혁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북한의 체제 대립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농지 개혁은 이제 남한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미 군정은 일본인 지주들이 남기고 떠난 경지를 접수한 후 이를 영고 소작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 방식은 나중에 조선인 지주를 대상으로 실시된 농지개혁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1950년에 시행된 농지개혁법은 경작자가 아닌 자는 농지를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경작자도 3정보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 조건을 넘는 지주의 농지를 강제로 매수하여 소작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해당 농지를 유상 몰수하고 유상 분배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대가로서 연 생산물의 1.5배를 5년에 걸쳐 즉 매년 생산물의 30%를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농민은 현물로 납부했지만 지주에게는 지가 증권을 교부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상환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상환할 때 정부의 낮은 규제 가격을 적용하였으며 6.25 전쟁으로 인해 상환이 예정보다 늦어졌습니다. 당시 인플레이션이 매우 빠르게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지주에 대한 보상은 농민이 현물로 부담한 수준보다 훨씬 낮았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의 농지개혁은 무상몰수와 무상분배의 방식을 취했지만 농민은 분배한 농지를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상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남한의 농지개혁과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농지개혁이 그 후 한국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에 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였던 소작농이 이제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자작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지를 둘러싼 계급 간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했다는 점은 먼저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서 경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일시적으로 부정되고 지주의 희생이 일방적으로 강요되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대공황이나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제도개혁과 정책이 광범하게 추진된 바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농지개혁도 넓게 보면 이러한 세계사적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한국에서 불평등이 획기적으로 줄고 지주계급이 소멸한 것에 정치적 의의는 크다고 생각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극심한 불평등과 강력한 지주계급의 존재가 민주주의나 경제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중남미에는 북미에 비해 토지 소유의 집중이 높고 지주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는데 그것이 그 지역에서 선거권의 확산이나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북미에 크게 뒤처진 배경이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차이는 초기 부전자원 조건의 차이에서 유래한 것이지만 일단 강력한 지주계급이 출현하면 그 후에도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불평등을 지속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현재에도 농지개혁이 실패했거나 시행되지 않았던 개도국에서는 지주계급의 영향력이 온전되고 그들의 이해에 반하는 제도개혁이 그만큼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히 공교육 도입과 확산이 지주계급의 이해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겠습니다. 공교육 도입에 대해 지주와 산업자본가 계급의 이해가 달랐는데 그 배후에 제2차 산업혁명 이후 생산 과정에서 자본과 숙련 간 또는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간의 보완성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공교육을 통해 대중의 인적 자본 축적은 산업자본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였지만 그러한 보완성이 거의 없는 지주의 농업 생산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그를 위한 조세 부담만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미국에서 20세기 전반기에 중등교육의 보급이 크게 늘어났을 때 주별 차이가 컸는데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높은 주일수록 공교육을 위한 재정 지출에 소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방 전 초등교육의 보급 추이를 보면 그림 4-6인데 중등교육의 보급은 보잘것이 없었고 초등교육의 취학률도 1930년대 전반기까지는 매우 느리게 상승하였습니다. 그 배경에 지주계급의 소극적인 대응이 하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식민지기 초등교육의 재원은 상당 부분 지방정부에서 조달되었는데 그를 위한 과세에서 지주들이 부담하는 몫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주는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수업료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식민지기 공교육의 확산을 제한했던 편향은 해방과 농지개혁으로 해소되었습니다. 지난 4주차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 후 초등교육은 1950년 의무교육이 되었고 1960년에서 70년에는 중등교육의 취학률이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요컨대 농지개혁은 이후 인적 자본 형성에 두 가지 점에서 긍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민 대중의 소득과 구매력을 높인 것이 교육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 점이고 또 하나는 지주계급이 존속했다면 예상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농지개혁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전과 달리 소작료의 부담이 없어졌으므로 증산이나 농업 투자의 인센티브가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 생산에서 지주들은 단순한 기생적 존재가 아니라 품종이나 농사 기술 또는 시종의 제공과 같은 긍정적인 기여도 적지 않았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농지개혁이 실시 이전과 이후에 미국 생산량과 소작지 비중 등의 군별 데이터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시도한 연구에 따르면 농지개혁 자체는 미국 생산량을 높이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지개혁은 경제적 논리보다는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여 경지를 재분배한 것이므로 보다 포괄적인 농업개혁으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농업 생산 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비농업 부분이 높은 고용 흡수력으로 농촌의 과잉 인구가 본격적으로 해소되는 고도 성장기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